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주차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5주차 공지사항 일단 4주차 출결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분들이니까 뭐 신병검사도 있고 또 병원 진료도 있고 하잖아요. 사전에 연락을 주세요.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신병검사면 뭐 뭔가 증이 있지 않나요?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 있는데 그런 증이나 병원 진료 시 좀 사전 연락을 부탁드려요. 병원도 뭐 거창하게 뭐 돈 내고 하는 그런 증 말고 그냥 본인 갔다 왔다던 거 영수증 같은 거 하나 찍어서 해주시고 수행평가는 당일날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다음 날은 수업 일정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저녁 11시 59분까지 제가 빅프레스트는 항상 닫아놓으니까 기간 지나면 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5주차죠, 그죠? 5주차예요. 작업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들이 좀 쏙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 나왔던 것들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AVR 라이브러리 만들기까지 했는데 지난 시간에 라이브러리 만들 때 이제 뭐 JS exception 에러 나왔던 친구들 이제 대면은 아니고 비대면에서 나와서 저도 막 지난 시간에 좀 정신이 없었는데 100% 공통적인 문제점은 있었어요. 100% 공통적인 문제점은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한글 폴더 사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글 폴더 그렇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솔직히 진짜 몇 번 얘기했죠. 20번은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한글 폴더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저한테 에러가 발생이 안 나니까 친구들이 어디까지 됐어요 메일로 계속 핑퐁이 오가다가 혹시나 해서 작업 폴더를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첫 시간에 우리 프로젝트 만들면서 폴더 만들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그쵸 로케이션 이 폴더 자체를 안 만들고 D 드라이브에다가 다 펼쳐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 하나 이거를 설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오아캐드 작업 폴더를 안 만들고 그냥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다 다 펼쳐놨어요. 다 펼쳐놓은 친구 하나. 그리고 바탕화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탕화면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바탕화면에다가 다 펼쳐놓은 친구 하나. 폴더를 만든 것까지는 뭐 양반이었고 아예 폴더 안 만들고 그냥 바탕화면에 그냥 쫙 다 널브러진 친구 하나. 그리고 한글 폴더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제 제발 계속 한글 폴더 만들지 말아라 했는데 첫 번째 지금 공통적으로 다 나왔던 문제들 중에 공통점은 한글 폴더였습니다. 한글 폴더가 라이브러리 생성할 때 100%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한글 만들지 마세요. 하나씩 지금 찝어드리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나와서 JX exception 떠버리면 어떡해요? 닫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못 고치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제가 라이브러리 생성해서 파트 생성해서 하나씩 놔주세요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땐 제가 못 알려드리잖아요. 형평성 문제로. 그럴 때는 닫고 거기서 멈추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진행을 했었으니까 항상 프로젝트 만들 때는 저는 바탕화면도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D 드라이브, 데이터 저장되는 D 드라이브 또는 뭐 파티션을 나눠 놓지 않은 친구들은 C에 본인의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셔라. 그리고 절대 한글 하지 마시고 그거 다시 한번 꼭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나왔던 친구들은 지금 뭐 4반, 3반 다 해결은 됐어요. 어쨌든 공통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좀 해결은 됐고 하나 또 지금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니까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니까 나왔던 문제들 좀
다시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제 컴퓨터에 이제 작업 폴더입니다. 자, 작업 폴더예요. 뭐 있죠? 가장 중요한 거 OPJ 파일, 프로젝트 파일, 뉴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던 OPJ 파일입니다. 요거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요 DSM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DSM 파일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 없어진 친구가 한둘이 아니다. 대면 나왔던 친구들, 대면 아닌 친구들, 이 DSM 파일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DSM 파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스케매틱에서 회로도 나왔던 정보 있죠. 그 회로도 정보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는 열리지만 그 스케매틱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벌어질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막 DSN이 어딘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보인대요. 보이는데 본인 폴더 탐색기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 문제가 나도 크게 이상치 않은 상태예요. 지금 뭔가 이상한 상태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에게 곧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구나. 그죠? 반드시 이 DSM 파일을 찾아서 내 폴더에다가 갖다 놔야 됩니다. 요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추측하건데, 그냥 추측하건데, 이제 좀 의심되는 현상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작업을 하시잖아요. 피해서 이런 거 하나 갖다 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LED 하나 갖다 놨어요. 짜잔. 네. 이런 것도 갖다 놨어요. 여기 저장 파일이 안 뜨죠? 네. 그러면 여기다 뭘 갖다 놓으면은 뭐가 뜨죠? 저장 안 했다고 이제 별표들이 막 뜰 거잖아요. 별표들이 뜨는데 이 별표를 없애지 않고 그냥 닫았거나 그냥 닫아버렸거나 프로젝트를 아니면 특히 이제 대면 온 친구들은 백업을 해야 되잖아요. 백업을 해야 돼서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작업 폴더를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해버리면 다시 열었을 때 여러분들 작업한 거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의심이 될 때는 내가 저장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할 때는 이 회로도 한 장을 놓고 저장을 눌러도 되지만 맨 위에 있는 거 DSN 있잖아요. 이 DSN을 열고 DSN을 클릭을 하고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압축할 때도 이 오아캐드 다 닫고 왜냐면 저장 안 된 상태에서 닫으면 뭐 저장하라고 뜰 거잖아요. 그죠? 저장 다 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압축을 눌러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백업 파일에다가 꼭 저장을 해주시고 OPJ, DSN 이 DRC 같은 거는 그 디자인 룰 체크할 때 나왔던 오류들 있잖아요. 오류들 때문에 이 DRC도 못 찾으면 나중에 워닝 뜨거든요. 에러 뜨고. 하지만 대세엔 지장 없다. 얘는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 DSN은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작업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매일 다 뒤적이셔서 찾으시고요. 어딘가 조각조각해서 찾았다. 그러면 회로도들끼리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여시고 이런 거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컨트롤 C 하면은 복사되잖아요. 복사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다시 만드실 거면 다시 만드시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 놓으셔야 돼요. 어쨌든 수행 평가들은 캡처로 그림 파일로 해서 다 올려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회로도가 없어지면 지금 제 예상에는 다음 주 정도면 회로도가 이제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도 되게 잘 따라와 주고 계셔서 다음 주에 이제 다 합칠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 같다. 열었는데 잘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업 전까지 좀 다시 다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로도가 열리지 않거나 뭐 안 보여요 하는 거 지금 제 여기 프로젝트 매니저 보면 lyo.gsn이라고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윈도우 그 작업 폴더 열어서 DSN이 없으면 여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원 친구는 열렸는데 DSN이 없어요. 그거는 곧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문제가 생겨도 크게 예상치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 DSM 파일을 꼭 좀 찾아주세요. 잘 열리면 상관없는데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죠? DSM 파일이 없는 건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파일이 잘 됐다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아트웍 작업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아트웍 작업이 넘어갈 때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DSM 파일이 도대체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디서 날아다니고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좀 못 찾으시겠으면 여러분들 작업하는 데다가 여기 D 드라이브에 별표.dsn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DSN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모든 파일들을 다 내 컴퓨터에서 찾아주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날아다니고 있는 DSM 파일을 내 폴더에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폴더로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좀 잡아다가 묶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이 이제 있습니다. 차후 일정도 좀 얘기 드릴게요. 이제 제가 AVR은 아직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진도 나가고 이제 남은 시간에 AVR 작업해서 오늘 이제 1시 반까지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6주차 다음 주죠. 다음 주 정도면 회로도가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테스트보드 회로도가 다 완성이 될 거고요. 취합할 거고 데이터 소스 네임 또 이렇게 또 어떤 친구가 김세한 친구가 DSM 파일이 데이터 소스 네임이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풀네임은 잘 모르겠어요. 항상 DSM, DJSM이면 좀 이따 검색해서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한 장에다가 다 합칠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신 분, 조금 문제가 있으셨던 분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한 장에다가 모을 준비 다음 주에 다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주차에 중간고사잖아요. 소름. 그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소름이에요. 추석도 월화로 딱 비껴가지고 우리 공강 없이 휴강 없이 그대로 갈 거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앞부분에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필기 수업 항상 하잖아요. 그거 필기 같이 나갈 거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중간이랑 기말이 60점이잖아요. 30, 30으로 원래 중간 30, 기말 30인데 한 20, 20, 20 나누려고 생각 중이에요. 필기 20, 중간 그 실기, 회로도 그리는 거 20, 기말 20 이렇게 해서 갈 거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들한테 회로도를 하나 줄 겁니다. 하나 뿅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제 지시사항에 맞게 여러분들 작업 폴더, 프로젝트 생성, 회로도 해서 DRC 체크하고 어노테이션 해서 그 폴더를 저한테 제출을 할 겁니다. 그때 DSM 파일 같은 거 없어졌다. 그럼 제가 못 열으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죠? 나도 안타깝지만 열을 수가 없죠. 내가 못 열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연습으로 7주차에는 회로도 다 모으고 나면 제가 연습으로 새로운 회로도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막 따라만 오셨잖아요. 그거 복습하는 겸 해서 새로운 회로도 제출 드리면 연습 한번 할 거고 어떻게 저한테 제출을 하는지 그럼 제가 또 받아봤을 때 한번 열리는지 저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폴더 채로 제출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 거고 8주 차에는 필기랑 실기랑 같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진도를 그래도 잘 따라와 주고 계셔서 지금대로 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PCB 보드 하나씩 납땜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도라면 큰 차질이 없으면 납땜까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납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앞에 1학기 때는 고등학교 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땜질 한번 해봐야 어디 나가서 좀
해봤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땜질 한번 신정호 선수님 납땜질 우리 모일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죠? 보드를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제가 PCB 보드를 드릴 거예요. 그때 코로나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시면 제가 부품은 다 드리니까 사셔도 되고 부품 드리니까 받아가셔서 테스트나 땜질해서 PCB를 받았을 때 내가 최종 테스트까지 어떻게 거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학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좀 홍보해달라고 해서 저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BAS 점수라고 있잖아요. BAS 점수는 이제 일정 점수가 차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 장학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업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봉사 이런 걸로 BAS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지금 9월 21일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여기 장애인식 개선 교육 빅포레스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봐주시면 요 교육 시간 다 이수하면 BAS 점수 2점 나간다고 해요. 이런 거 좀 챙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이수해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든 아니면 정말 장애 친구들 인식이든 좀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이런 데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본인이 약간 불편하면 저는 다 이렇게 취합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서로 밝히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대면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잘 청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 수업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약간 불편하다는 걸 밝히기 싫어하고 그러면 정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본인의 그런 거를 뭐 교수님들한테나 그 정도만 이제 오픈을 해주시면 본인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도우미를 또 친구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수업 도우미 친구들 필기를 대신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도와준다거나 좀 그런 것들은 교수님들한테 좀 살짝이라도 알려주시면 또 도움을 주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도 나가고 또 AVR 작업하는 거 아직 제출 안 된 친구들 있거든요. 한 6명, 7명 있어요. 그거 작업하는데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챕터 9장, 10장을 일단은 다 올려드렸어요. 이유는 요 9장이 전원회로인데 정말 중요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작업도 진짜 빨리 하시는 분 한 5분이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말을 엄청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단에 조금 회로를 구성할 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전원회로 또한 구성하는 데에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어요. 회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기는 지금 어떤 전원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아답터, 초점이 맞나 모르겠네요. 여기 아답터 이 부분에서 이런 아답터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꽂고 한쪽은 220V 넣어주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아답터는 이제 직류 전원 장치라고 하는데 이 뭐 까맣게 생겼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플러그에 꼽는 220V는 다 똑같지만 여기에 보면은 출력 전압이 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5V. 그죠? 여기 5V예요. 5V. 그래서 시꺼멓다고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5V 출력 전압이 적혀 있고요. 이 아답터를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졸작이나 이런 보드 만들 때 이 출력 전압을 꼭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또 어떤 전원 회로는 여기 올려드린 지금 저희가 가진 보드는 요거거든요. 요거. 저희도 요거 사용할 수 있게 할 거고 또 요게 없으면 실험실에서는 이런 DC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기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케이블을 뽑은 다음에 보드에 연결할 수 있게도 해줄 겁니다. 또 어떤 회로도 있냐면 저희는 아까 5V 바로 직접 연결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답터에 한 9V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9V 출력을 가지고 5V 전압을 만들 수 있게 레귤레이터 이런 회로 용어 배우셨나요?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 웃지만 말고 좀 얘기를 해줘요. 레귤레이터. 노노. 레귤레이터 이제 기초 전자회로 시간에 좀 배워야 할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9V 회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전기전자 회로 시간에 좀 배우고 가야 되는 내용인데 1학기 때 수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레귤레이터라고 하고요. 얘는 뭐냐면 이런 어떤 칩이에요. 이렇게 다리 한 3개 달린 이렇게 생긴 시꺼멓게 생겼는데 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입력 전류를 전압을 입력을 해주면 특정한 전압을 만들어줍니다. 특정한 전압을 만들어줘요. 내가 AVR에서 사용할 전압이 5V인데 이 입력되는 전압은 9V가 될 수도 있고요. 12V가 될 수도 있고요. 24V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답터를 살 때 꼭 확인을 해주세요라는 게 저희는 지금 이게 다 없는 상태입니다. 맞나요? 다 날라가고 아답터 바로 5V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회로는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바이스 마트나 그런 데서 이제 테스트 보드를 살 일도 생기잖아요. 살 일이 생길 때 이런 레귤레이터 회로가 달렸다. 그러면 아답터도 같이 구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답터가 출력 전압이 9V짜리냐, 5V짜리냐, 12V짜리냐를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드에 여러분들은 DC 9V를 입력해줘야 되는 보드입니다. 라는 걸 사게 되면 이 9V 아답터를 사야 되고 그러면 MCU는 항상 5V 입력이잖아요. 우리 사용하는 2313은 5V를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중간에 전압을 안정하게 변환시켜주는 레귤레이터라는 회로가 꼭 달려야 합니다. 꼭 달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전원 전압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보드는 저도 좀 똑같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전원 전압 회로가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구성할 회로는 저는 이 동그란 파워 잭이라고 하거든요. 아답터. 잭도 꼽을 수 있고 이런 파워 서플라이도 입력할 수 있는 2가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전원 회로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막 말을 엄청 많이 적어놨잖아요. 자, MCU는 항상 데이터 시트를 제가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데이터 시트에 전원 단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원의 회로는 어떻게 구성하세요 라고 항상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원 회로 같은 경우는 그림 좀 글씨가 뭉개졌는데 이쪽에 파워 서플라이라고 배터리 모양이 하나 있죠. 배터리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DC 파워 서플라이든 아답터든 이렇게 전원 회로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MCU입니다. MCU. 여러분들 2313 칩 핀아웃 기억나시나요? 이쪽 VCC, 이쪽 그라운드. 그죠? 그쪽 VCC에 여기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런데 이쪽 이거 뭐죠? 이게 심볼 읽으실 수 있죠? 요거.
캐패시터. 요 캐패시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캐패시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전기전자회로 시간에 캐패시터의 역할 뭐뭐 배운 거 있을까요? 캠 역할. RLC. 그죠? 캐패시터 역할.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역할이 너무 많아서 아무거나 대답해도 돼요. 캠 역할. 제발. 제발 아무거나. 캠 역할. 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응? 상역? 잘 모르겠어. RLC는 배웠죠. 그죠? 전기전자회로 해서 RLC 기본 특성들. 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1학기가 지나갔는지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서로 내가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되나 하고 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RLC? No. RLC를 아예 안 배웠어요? 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뭔가 교수님이 가르쳤던 거는 있었다. 그 정도? 어? RLC라고 뭔가 이렇게 했던 건 기억이 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되지만. 슬픈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아니, 뭐를 좀 이렇게 알려줘야 저도 이렇게 좀, 나 목이 메이네 되게. 목이 메어가지고. 오늘따라 되게 팀즈분들도 조용하세요. 맨 앞에 친구 이름이 뭐였죠? 아, 웃어. RLC라고는 배웠죠.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RLC를 무슨 뭔가 수업 자료를 띄었던 기억은 있다. 그것도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안 배웠어? 일단 안 배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떡하지요? 이거까지는 배웠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저한테 알려주세요. 조금? 가고선? 배웠어? 나는 배웠는데 왜 너는 안 배웠니? 뭐 이렇게 비판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전기, 전자, 기계 그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메카트로닉스는 이 메카가 뭐예요? 메카니컬과 일렉트로닉스잖아요. 자동화도 전기전자 기반입니다. 전기전자 과목을 배우려면 항상 나오는 게 RLC예요. RLC. 이 특성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2, 3학년 수업이 다 무너져 내려요. 얘를 기억을 못하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항상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이 기초를 안 닦고 가면 그냥 2, 3학년 때 배우는 수업은 암기 수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RLC 막 회로에 벌써 붙었잖아요. 우리 L만 안 붙고 R 붙었고 C 붙었죠. 그죠? 좀 기억을 해주세요. R은 저항입니다. 그죠? 여기까진 기억나죠? 저항? 저항? 웃어? 저항이란 거. 됐어요? 기호, 짠짠짠. L, 뭐죠? 응? 때리지 않아요. 그 좀 얘기나도 좀 해줄래요? 그쵸. 내가 뭐 과한 그런 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덕터. 뿅. 뿅. 이게 인덕터입니다. C, 카페시터. 그죠? 카페시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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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또는 짭.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RLC라고 부르는 전기전자 회로의 소자,
수동소자라고도 하는데 수동소자의 가장 큰 3대 요소입니다. 이 RLC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회로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또 하나 2학기 때 배우는 트랜지스터, BJT, FET 진도 나가셨나요? 처음 들어본다. 그럼 처음 듣는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나머지 과목의 진도는 잘 모르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2학년 과목은 가르치는데 2학년 모터 제어 과목에서는 BJT, FET 하면 내용은 기억 못하지만 들어봤다고 이제 해주시거든요. 나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니까 2학기 벌써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니까 이런 RLC가 굉장히 큰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이고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또? 엄마요. 이거를 어떻게 없앤다? 요거고요. R 나오는 공식 뭐죠? V는 IR. 봤어요, 요거 공식? 그죠, 봤죠? 그래서 내가 저항이 있을 때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쪽에 전압이 생기는데 이 전압은 바로 이 전류와 저항의 값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뭐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짠짠. 여기다가 VCC 5V를 걸어주고요.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걸어줬어요. 그라운드를 걸어주고 여기가 3옴이다. 여기가 2옴이다. 자, 여기 전류 얼마? 너무 큰 암산을 요구했나요? 총 저항은 몇 옴? 5옴. 그죠? 5옴. 직렬 연결이니까 3 더하기 2에서 5옴입니다. 5옴.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5분의 5V 1A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전류는 직렬일 때는 다 전류 똑같죠? 여기도 1A, 여기도 1A입니다.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 몇 볼트? 웃어? 응? 4? 3. 그죠? 3볼트. 여기 뒤에 몇 볼트? 응? 잘 안 들려서 그래. 2볼트. 그죠? 다 알고 계시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저항의 기본 특성이었어요. 인덕터는 조금 공식을 외워주셔야죠. 아, 참. 필기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왜냐면 이걸 한번 올리면 또 한 세월이거든요. 한 번 올리면 또 한 세월이고, 심지어 친구들이 잘 안 보여서. 아래 C에서 이제 L 가볼게요. L 기호는 뿅뿅뿅뿅. 전성 코일이에요. 전성 코일이고요. L은 전압은 외울 건 외워주셔야 돼요. D, I, D, T였죠. 그죠? 이거를 봤다. 그럼 배우신 겁니다. 이게 다예요. 별거 아니고. 자, 그래서 얘는 전류의 변화량. 전류의 변화량. 우리 미분이란 거는 우리 막 서로 이제 비판의 시간이 막 온 것 같아요. 너 배웠는데 난 배웠는데 어, 난 배웠는데 왜 너는 못 배웠니 막. 요거죠. 요거는 미분인데 이 미분의 의미는 뭐죠? 전류의 변화량이에요. 맞나요? 변화량입니다. 태블릿 좀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그죠?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우리 다들 글 올리셨나요? 태블릿 좀 사달라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좀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지 않냐. 저도 지금 이 한 5년 전에 산 탭이 있거든요. S펜 그 삼성 거 탭이 있는데, 또 연결해서 막 또 그리는 지는데 너무 불편해요. 좀 속도가 늦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고깃집 알바 갈 때 앞치마 사갖고 가냐고. 뭔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 뭔가 이거를 왜 아무 지원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썩 좋진 않았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전류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다면 얘는 dIdt가 얼마죠? 전류가 일정하면 미분값은 빵! 빵입니다. 미분의 의미는 변화량이잖아요. 변화량. 미분은 변화량. 미분. 제가 막 미분 공식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이 dIdt는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전류가 얼마만큼 변했냐를 의미하는 건데 전류가 일정하다면 미분값은 빵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인덕터에 대한 전압의 공식을 보면 dIdt 미분값이 빵이면 전압도 빵이에요. 즉 인덕터에 어떤 전압이 걸리려면 전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 상원 학생 표정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약간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미분도 안 배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미분 막 공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의 개념은 시간이 이만큼 있을 때 전류가 얼만큼 바뀌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쪽이 시간축입니다. 이쪽이 전류예요. 자, 시간이 지날 때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 미분값은 상원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놓치면 안 돼. 빵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류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죠? 분자가 빵이니까 얘는 빵입니다. 맞아요. 요거 놓치고 가면 3년 내내 너무 힘들어요. 자, 시간이 지날 때 전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을 dt, 시간 변화량. 예를 들면 1초라고 할까요? 1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 미안해요. 자, 우리 전류의 변화량 3A 해볼까요? 3A. 그러면 우리 여기 공식에다 해봅시다. dt 얼마? 1초. di, 전류 변화량 몇 암페어? 3A. 그러면 이 값 자체가 그냥 3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때 인덕터는 헨리라는 단위를 쓰죠. 헨리라는 단위를 써서 얘가 예를 들어서 10헨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대입을 해주시고 이때 전압은 30V가 걸리게 됩니다. 이걸 테스트 상원 우리 눈 초점 잃으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가면 항상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배우러 온 거니까 이거를 놓치면 3년 내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인덕터라는 이런 코일이 있고요. 이런 인덕터라는 소자가 있고 여기다가 전류를 계속 1A를 흐르면 전압은 걸리지 않아요. 즉 멀티미터로 찍어도 전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류를 갑자기 0에서 전원을 확 가하거나 전원이 가한 상태에서 전원을 확 빼버리면 파워서플라이 버튼 딱 빼버리면 그때서는 전압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이런 소자가 있구나. 잘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예.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은 좀 얘기를 해줘. 그래야 내가 또 다음 걸 나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갑자기 지금 요 기초 전자회로로 이제 넘어갔는데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그죠?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또 이런 의문점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를 닦는 학년이잖아요. 1학년이어서 이제 요런 기본적인 좀 공식을 외울 건 외우고, 그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가는데, 요걸 왜 배우냐 도대체. 그죠?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뭐? 그죠?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라고 하는데, 이런 전원회로 하나를 구성을 해도 캡을 왜 다냐? 캡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2학년 돼서 이제 뭐 모터 수업이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모터의 기본은 인덕터입니다. 인덕터예요. 모터에다가 전원을 가했을 때 전류가 팡 튀어요. 팡 튀는데 이 인덕터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아 얘가 인덕터니까 전류가 뛰는구나 라고 이해가 가는데 그 인덕터의 특성을 모르면 그냥 전류가 뛰네. 왜 그러지? 그러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한번 내가 실습 시간에 찍어봤다. 전류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찍어봤다가 그냥 끝.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이해가 안 가면 3년 내내 그냥 실습 시간에 찍어보고 끝. 찍어보고 끝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기본 성질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실습을 해서 찍든 이해를 하든 그게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C, 캡입니다. 캡은 저장소예요. 저장소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항은 전류를 밀잖아요. 오지 마 이러고서는 전류가 작은 곳으로 항상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캡은 전류를 다 받아들여요. 얘가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그래서 캡은 여러분들 이런 보드 보면 여기는 이제 인덕터가 안 달려 있어서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요거 갈색들 이런 거. 요 퍼런 게 저항이고 요 갈색들 있잖아요. 요게 바로 캡이에요. 캐패시터요. 요게 이제 캐패시터고 요게 저항, 그죠? 인덕터 이제 요것도 캡이에요. 노란 거. 노란 것도 캡입니다. 캡 모양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C가 전류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게 캡, 요거 캡, 요것도 캡, 노란 것도 캡. 저장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류를 얘한테 공급을 하면 하다가 만약에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빡 하고 터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잘못을 하면 전류가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빡 하면서 이제 좀 큰 거는 천장을 뚫고 지나가는 눈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이제 막 한 1억짜리 캡도 있거든요. 캡 하나 1억이에요, 1억. 날려 먹으면 나의 이제 1년이 뭐야, 그죠? 1년은 내 연봉 1억이 안 되는데. 그 노예처럼 계속 살아야 돼요.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자꾸 터진다고. 1억짜리 캡이 터지면 정말 그 폭탄처럼 빡 소리가 나면서 이제 위로 이제 솟구쳐 올라가거든요. 정말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캡 테스트를 만약에 한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그러면 안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튀어오르면 이거 눈알 맞으면 그냥 빡! 요 정도 사이즈는 괜찮은데 그렇다. 전류를 품고 있는 애기 때문에 항상 눈알 조심. 터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C는 공식이 뭐였죠? 전류는 D, V, D, T입니다. C? 여기 들어가나요?
C 여기 들어가나요? 분모에 들어가나요? 나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dV는 C 해서 전류 dt 이렇게 가잖아요. 적분으로 가면 이렇게 가요. 자, 요 공식으로 보셔도 되고 참, 글씨가 너무 C의 I죠. I의 dt 자, 이렇게 가면 자, 전류는 전압의 변화량에 요게 이제 C 값이거든요. C 값의 전압의 변화량입니다. 이번엔 전압이 변하면 이때 전류가 생성이 되고요. 제가 아까 전류의 저장소라고 그랬죠. 전류의 저장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dV가 아니라 그냥 V예요. V. 전류의 저장소라고 했는데요. 이 적분이 바로 점점 계속 시간에 따라서 값을 더하는 개념이죠. 적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쌓은 거예요. 저장소. 그죠? 다 쌓아놓고 거기다가 내가 가진 C 값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압이 점점 생성이 된다. 그래서 전류를 하나도 안 가하면은 캡에는 전압이 안 걸리게 되고 전류를 점점 가해주게 되면 이게 합쳐져서 캡에 있는 전압이 생긴다. 왜 아까 못 띄워놓은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분자 보면 거꾸로 해놓진 않았나요? 네. 그래서 캡은 전류를 계속 쌓아놓는 것.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사실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RLC와 관련된 기본 공식들 외울 건 좀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전원 회로를 하려고 했는데 좀 나오는 내용이 길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MCU 앞에 회로에 캡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캡을 갖다 놨어요. 자, 캡을 갖다 놓으면 이쪽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류를 이제 인가하게 되죠. 전류를 쭉쭉 인가합니다. 자, 얘는 갈래가 두 갈래예요. 해석 좀 해볼게요. 갈래가 두 갈래입니다. 캡은 전류를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저장도 하게 돼요. 자, 이쪽에 저장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전압값이 생기죠. 아까 전류의 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전압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됩니다. 근데 얘는 전류를 무한대로 흡수할 수는 없죠. 그죠? 어느 정도 캡의 용량이라고 하는데 페럿 단위 쓰잖아요. 캡은 페럿 단위. 예를 들면 뭐 1000마이크로페럿이다. 그러면 그 1000마이크로페럿에 해당되는 전류량만 흡수를 할 수 있어요. 더 넣으면 빡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 용량에 해당하는 전압이 생성이 되겠죠. 즉 빤빤한 전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압을 일정하게 딱 잡아줘요.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하냐면 얘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 파워 서플라이, 아답터. 이 아답터도 여러분들 한쪽은 집에 있는 220V 꽂죠. 한쪽은 근데 5V가 나와요. 이 중간에도 뭔가 전력 변환 회로가 있다고요. 오케이? 나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막 배에서 꼬록 소리가 나서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 전력 변환 회로에서 마지막 단에 전압을 찍어보면 5V 빤빤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5V가 빤빤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 네모난 거 안에도 무수히 많은 IC들, 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RLC가 들어있어요. 그럼 마지막 출력은 5V가 빤빤한 게 아니라 꼬물돼요. 근데 우리 목적은 빤빤하고 싶잖아요. 요 꼬물꼬물 되는 성분만 딱 잡아서 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캡은 저장소, 그죠? 저장소라고 알고 계시고 왜 쓰냐? 전원에 꼬물꼬물 되는 걸 바로 노이즈, 잡음 또는 리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리플, 꼬물꼬물. 리플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이즈와 리플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캐패시터, 꿈을 내는 애들을 잡고 있어줄 캐패시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게 정말 이게 내용이 단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원단에 이 캡을 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드에 전원단에 캡이 보인다. 걔는 왜 단다? 노이즈, 리플 잡아주려고. 그죠? 우리가 잘 모르는 회로인데 VCC나 그라운드에 저항이 잡혀 있으면 그 저항은 뭐라고 그랬죠? 풀업, 풀다운. 그죠? 이제 전원단 또는 칩 옆에 정체모를 캡이 하나 달려있다. 그럼 걔는 뭐? 노이즈, 리플, 감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요거 회로 구성하는 거 마저 설명드리고 이것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RLC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어가지고 넵.